동북아시아 부분을 집필한 차도현입니다. 매년 사실 이 동북아시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이 가열화가 되면서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이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 기능적으로는 동북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동북아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적인 이 경쟁의 축소판이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더 압축적으로 그 양상들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2021년에도 그대로 그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코비드-19 영향 때문에 직접적인 이 대결이라는 건 좀 자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총론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비슷한 가치라든가 비슷한 체제를 둘러싼 국가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블록까지는 그렇겠지만 그룹핑을 해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영역들을 확대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만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경쟁의 영역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 군사적인 시위 부분은 2021년에도 2020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계속이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군사적 시위라는 게 이제 충돌 대신 서로 상호 간의 의도에 대한 이 투명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2020년에서 2021년에 이제 미국에서는 정권 이한 기간이었죠. 이 기간 중에 미 합참의장이 중국 국방부장하고 이 통화를 했다라는 이제 외신도 있었지만, 이거 자체가 결국은 실질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의 이 굴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군사 시위의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나타난 것들이 기존의 경쟁의 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이게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한반도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모든 문제를 특정한 국한된 지역의 국한된 문제로 여기지 않고 미중 전략 경쟁의 하나의 하부 단위로 여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미국의 이익, 그 다음에 중국의 이익이 강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해결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 미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같은 문제 해결들은 좀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전개가 됐다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2022년 일상회복 시대의 동북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부는 2021년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2022년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는 더 경쟁의 재건을 위한 세계 질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로 볼 때는 지역 질서에서의 주도권을 위한 경쟁은, 재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첫 번째는 이미 총론 부분에서 얘기가 됐지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과거에는 북한만이 사실상 수령제를 택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 3기 체제를 맡고, 러시아가 이제 푸틴 영구 이제 집권 체제를 맞이하면서 모두 사실은 일종의 수령제 독재, 1인 독재 체제로 지금 이 체제의 유사점을 추렴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제의 유사점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가치 경쟁의 시대에는 친밀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모두 현재 국제 제재로부터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이 2020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마 북중로의 권위주의 연대가 이제는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문제입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일 텐데,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이 내년쯤 되면, 올해처럼 올해 이제 8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했는데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하는 이 정도의 무력 시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발사를 위해서도 그러려면 한두가 소형화가 돼야 되니까요.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명환 박사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마 하반기에 2020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전에는 아마 일단 2021년 중에 금년 중에 했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가 훨씬 더 이제 좀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한국에서 그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냐에 관계없이 기선 제압을 위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해온 듯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한국의 국한된 도발을 2022년 초반부터 특히 이제 한미연합훈련 요 시기에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북중 관계 관련 두 개의 위기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미북 대립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아마 단거리 발사체까지는 그냥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쪽으로도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마 내년도 중간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무조건 컴프로마이즈하는 반응을 보이기는 좀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또 한 번의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경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정반대의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결국 북한은 그렇다면 그 무한정 정말 아무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이거에도 관계없이 버티는 존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자기 체제의 내구력을 짜내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내부 단속을 한다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누르다 보면 이 불만은 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내년의 특정 사건들, 특히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흔히 그럼 이게 아산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 갑자기 위기 문제를 그거는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아마 무슨 일이 난다라고 불안정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게 과거 우리가 1990년대 동유럽이나 소련에서 보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체제 자체가 기존 정권이나 정책 자체가 그냥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우리가 그 불안 징후를 계속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 정책 결정 체제의 일관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의 누적이라는 것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북한이 내년에도 겉으로 볼 때는 제재를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내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총무부에서 나온 믿을 만한 친구들을 선별한다라는 거는 동북아에서 더 집중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금년에 미국이 오커스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도 비슷한 부분에 소다자연대를 추구를 하게 될 건데 동북아에서 아시겠지만 소다자연대를 추구하게 되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는 동북아는 아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외교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촉구하는 쪽으로 분명히 미국의 의사타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지정학 경쟁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새로운 지정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투과형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특정 체제에 따라서는 그 체제의 로얄티에 따라서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지정학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이 안주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갑자기 중국을 적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우리는 선수단을 보낼 겁니다만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외교 사절단을 안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반드시 미국하고 일본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정책의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훼손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자기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반응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단은 보내되 대표단의 수준을 급을 조정하든지 하는 운영의 묘를 택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투명성이 있어야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의 우리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하는데 더욱더 유리할 것이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동북아본 발표 마치겠습니다.